저는 올해 76입니다. 김해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동네 친구들이랑 가끔 차도 마시러 다니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아팠죠. 동네 병원에서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아프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출입이 잦아졌어요.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하면 또 검사 받으러 가고요.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거울 보는 게 무서웠죠. 저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졌어요. 옷이 다 헐렁했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나중에 아프면 쓰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집에 담보대출까지 받았어요. 이 집이 제 전부인데 은행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와서 안부도 묻고 밥도 같이 먹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정도요.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번에는 바빠서 못 가요. 항상 똑같은 말이었죠. 딸도 살기 바쁜 거 알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외롭고 힘들었지만요. 병원에 갈 때마다 옆에 보호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항상 혼자였죠. 택시 타고 병원 가고 진료받고 또 택시 타고 집에 오고요. 그게 5년 동안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다고요. 이제 치료는 끝났고 정기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살 수 있다는 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4개월 동안 주 3회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서울이요. 김해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먼데요? 기차를 타도 3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거의 매일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교통비만 해도 얼마나 들까요? 게다가 제 체력으로 그 먼 거리를 오가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매주 서울까지 오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남은 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아꼈으면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죠.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요.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귀찮은 듯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죠. 은지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4개월 동안만 거기 머물면서 병원 다녀도 될까? 김해에서 매번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딸이 뭐라고 할까?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오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받아준다는 게 어딘가요? 저는 얼른 말했죠. 정말 고맙다. 은지야. 패 끼치지 않을게. 그리고 생활비로 월 100만 원씩 줄게. 엄마가 거기 있으면 돈도 들 테니까. 사실 안 줘도 되는 돈이었어요. 딸 집에서 먹고 자는 것뿐인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하려면 돈을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얼마 안 남았지만요. 딸은 그러세요라고만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걸까? 딸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를 받으려면 서울에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약 몇 개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라기 시작했지만 아직 듬성듬성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고 주름만 가득했죠. 이런 모습으로 딸 집에 가야 한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남편이랑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4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건강해져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잘 될 거야. 딸도 이해해 줄 거야. 4개월만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따라왔죠.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고 떨렸죠. 딸을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경기도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20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딸은 14층에 산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또 봤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딸이 나왔죠. 엄마 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응, 왔다. 고생 많겠다. 딸은 짐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0평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부엌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무뚝뚝했죠. 표정도 없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패 끼쳐서. 사위는 아니에요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죠. 딸이 제 팔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쓰세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 풍경은 옆 건물밖에 안 보였어요. 고맙다, 은지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딸은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죠. 여기서 4개월을 살아야 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지내야 해요. 패 끼치지 않게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어요. 그러다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으로 잔액을 확인했죠. 400만 원. 이게 제 전부였어요. 4개월 동안 딸한테 100만 원씩 주면 딱 떨어집니다.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딸이 밥을 차렸다고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았죠. 사위도 앉아 있었어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차린 건 아니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죠. 맛있겠다. 잘 먹을게.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차려준 밥이었어요. 맛은 평범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죠. 정말 고맙다, 은지야. 이렇게까지 해줘서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딸은 괜찮아요라고만 했어요. 사위는 말이 없었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전혀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좋은 방 내줘서 고마울 따름이지. 사위는 아, 네, 그러세요라고만 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정말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뜻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죠.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남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딸이 말렸습니다. 엄마 아프잖아요. 쉬세요. 그래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정말 폐만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힘이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제가 있을 곳입니다. 낯설었어요. 불편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첫 병원 진료일이었어요. 7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했죠. 5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딸과 사위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현관문을 나설 때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죠. 택시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겨우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도 받고 주사도 맞았어요. 몇 시간이 걸렸죠.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다 끝나고 나니 오전 11시였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녀왔다. 혼자 다녀오셨어요? 응, 혼자 갔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 번쯤은 병원에 데려다 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혼자 다녀온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딸도 바쁘니까요. 사위도 출근해야 하고요. 저 혼자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외로웠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4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야 합니다. 눈치 보면서 조용히요. 패 끼치지 않게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조심하자고요. 더 작아지자고요. 그래야 딸한테 짐이 안 될 거라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죠.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울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치료는 계속됐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혼자 택시를 탔죠. 돌아오면 오후였고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사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이 없더니 이제는 불편한 티를 노골적으로 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사위가 방향제를 뿌리고 있었어요. 거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요. 집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냄새요. 제게서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할머니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면 나는 그런 냄새요. 그날부터 샤워를 더 자주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요. 옷도 자주 갈아입었어요. 향수도 뿌렸죠. 제가 가진 작은 향수병이 있었거든요. 그걸 몸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계속 방향제를 뿌렸어요. 제가 지나간 곳마다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 방문 앞에서도 뿌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설거지 때문에 또 일이 생겼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성껏 닦았어요. 기름기도 다 닦아내고 물로 여러 번 헹궜죠. 그릇을 건조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부엌으로 왔어요. 그릇을 하나씩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닦였네요. 그러면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문지르면서 한숨을 쉬었죠. 제가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안하다, 다시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위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죠. 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위가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항상 눈을 피했거든요. 사위가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못 본 척했죠. 한 번은 사위가 방향제를 뿌릴 때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그만해요. 그런 말을요. 하지만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딸도 불편해하는구나. 저 때문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딸한테도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병원을 다니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죠. 한 번쯤은 데려다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택시라도 불러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병원 가는지, 언제 오는지요. 새벽에 나가도 오후에 들어와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그 말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딸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은지야, 이거 받아. 딸은 봉투를 받으면서 괜찮은데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받기 싫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게 싫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거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죠. 밥 먹을 때만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밥도 조금씩만 먹었어요. 식욕이 없었죠. 아니, 먹기가 불편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거의 안 먹고 일어났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밥 안 드세요? 저는 대답했죠. 배가 안 고파서.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것뿐이었어요.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눈치 보였거든요. 사위의 표정을, 딸의 침묵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가방에 넣어둔 과자를 꺼내서 먹었죠. 몰래요. 소리 안 나게요. 이게 제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물이 났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딸 집에서 눈치 보면서요.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러면 다시 김해로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매일 밤 그렇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딸의 침묵이, 이 집의 공기가요. 모든 게 저를 짓눌렀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더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이 더 빠졌고 얼굴은 더 어두워졌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밤마다 울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네 달을 어떻게 버티나.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요. 견딜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어요. 아직 2달이나 남았더군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어요. 사위는 이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딸도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였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했어요. 크게 내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밥을 먹다가 기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나오더군요. 그럴 때마다 사위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고요. 저는 얼른 입을 막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치료가 없는 날이었어요. 방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거실로 나갔죠. 소파에 조용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리를 작게 하고 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왔죠.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였죠.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아, 미안하다. 답답해서 잠깐 나왔는데. 저는 얼른 일어났어요. 지금 들어갈게. 사위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했어요. 서러웠고요. 그날 이후로 거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말고는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조심조심 나갔죠. 소리 안 나게요.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만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벽만 보고 있었죠. 시간이 안 갔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병원 치료는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완치도 가능하세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몸은 나아지는데 정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숨죽이고 작아지려고 애쓰니까요. 우울했죠.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2번째 달 생활비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100만 원이 든 봉투였어요. 은지야, 이거 받아. 패 끼쳐서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째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딸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찡그린 것도 아니고 웃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4달이라고 했으니까 2달만 더 있을게. 곧 나갈 거야.
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2달치 생활비였습니다. 그 후엔 제게 남는 돈이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늙고 초라하고 비참한 얼굴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김해에 있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순자 언니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죠.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서러운지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딸 집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요. 눈치 보고 방에만 처박혀 있다는 게요. 순자 언니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불쌍하다고 할까요? 안쓰럽다고 할까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요. 제 처지를요. 혼자 끙끙 앓았죠. 밤마다 울면서요. 병원 다니는 날만 세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요. 그날들만 기다렸어요.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이니까요. 집이 감옥 같았거든요. 방이 독방 같았고요. 새벽에 나가서 병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요. 그때만큼은 자유로웠어요.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됐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잘 참고 계시네요. 대단하세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저를 격려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다시 그 집으로, 그 방으로 가야 한다는 게요. 택시 안에서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으면 좋겠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사위는 회사에 있고 딸은 어디 나갔거나 방에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말해봤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주사 맞은 팔이 쑤셨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누워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로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빨리 먹고 들어갔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도 빨리빨리 했죠. 사위 눈에 띄기 전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이 안 갔어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지웠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줄을 그었죠. 앞으로 59일, 58일, 57일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째가 됐습니다. 달력을 보니 한 달만 더 버티면 됐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참으면 김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화장실로 가려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였죠.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어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있는 거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온 거야?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요. 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숨을 죽였어요. 더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불편해 죽겠어. 집에 냄새도 나고 답답하고 냄새라고 했습니다. 제게서 나는 냄새요. 아무리 샤워를 해도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었던 거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거실도 마음대로 못 쓰고 뭐 하나 하려면 눈치 보이고 진짜 스트레스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지만 들렸어요. 나도 알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 말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말했어요.
한 달 남았다며? 빨리 가면 안 돼?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대요. 제가요. 딸의 엄마인 제가요. 한 달만 더 참자. 곧 나간다잖아.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 때문에 지친 거였죠. 저를 참아야 하는 게 고통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죠. 소리는 안 냈어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돌아갔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죠.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으면서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다 써버렸죠. 집도 담보로 잡혔고요. 그래서 딸한테 생활비라도 주려고 마지막 남은 돈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돈이 없는 게 죄인가요? 딸 집에 머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대요.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요.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요. 그 아이가 저보고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요. 치료받으려고 왔죠. 살려고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게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믿었거든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딸이니까요. 제 자식이니까요. 4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딸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짐이었던 거죠. 불편한 존재였고요.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요. 딸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고 늙으니까 버리는 거였습니다. 돈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까요. 냄새나고 불편하니까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었어요. 이불도 젖었죠. 계속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긴 밤이었습니다. 끝없는 밤이었어요. 6시가 됐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났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온 탓이었죠. 빨갛게 충혈됐고요. 얼굴도 부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여러 번요. 붓기를 빼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여전히 부어 있었죠.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이걸 쓰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입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한 달을 더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매일 저런 소리를 듣고 눈치 보고 작아지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오늘 병원 다녀오면 짐을 싸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김해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료가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라도요. 매일 김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수는 없었죠. 그럼 어디서 지내나요? 모텔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근처로요. 장기 투숙하면 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이면 될 겁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용히요. 거실을 지났어요.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보며 생각했죠. 저기서 어젯밤에 제 얘기를 했구나. 저렇게 문 닫고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죠. 병원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짐을 싸서 떠날 겁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해야겠죠. 병원이 일찍 끝났다고 거짓말하고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젯밤 얘기를 들었다고는요. 자존심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떠날 겁니다. 아무 말 없이요. 병원 진료가 끝났습니다. 오늘따라 일찍 끝났어요. 10시가 안 됐죠. 보통은 오전 내내 걸렸는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병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나야.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알아챈 거겠죠. 병원이 일찍 끝났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김해로 돌아가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벌써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만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는 튀었죠. 그래,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나았거든. 아, 네, 그러세요. 알겠어요,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가는지,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요. 아무것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나왔다. 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뿐이었습니다. 이제 치료 다 끝났으니 짐 싸서 나갈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통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했어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사위도 있었죠. 언제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나간다는 거였죠. 드디어 편해진다는요.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마웠다. 딸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잘 있어. 딸은 네, 엄마도요라고만 했습니다. 포옹도 없었어요. 악수도 없었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이제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지 않았어요. 김해로 가지 않았습니다. 역 앞 모텔 거리로 갔죠.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장 싸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장기로 얼마예요? 물었습니다. 한 달이면 80만 원입니다. 비싼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한 달 할게요. 돈을 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었어요. 방을 받았습니다.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화장실이 전부였죠. 창문도 작았습니다. 밖이 잘 안 보였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허름한 방이었죠. 벽지는 낡았고 이불은 오래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편의점에 갔어요. 컵라면을 샀습니다. 가장 싼 거로요. 방으로 돌아와서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죠. 3분을 기다렸어요. 뚜껑을 열고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눈물이라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짜게 느껴졌어요. 계속 울면서 먹었습니다. 이게 제 점심이었어요. 76살 할머니의 점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병원만 다녔어요. 일주일에 3번요. 나머지 날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도 고장 나 있었어요. 밥은 편의점에서 해결했습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요. 하루에 10,000원 안 쓰려고 했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었죠. 아껴야 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어요. 치료가 끝나면 김해로 가야 했죠. 그런데 그 후엔요. 돈도 없고 집도 담보 잡혔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치료가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몸은요. 하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김해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죠. 익숙한 곳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김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워뒀으니까요. 쓸쓸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어르신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해시청 토지보상팀입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땅 말인데요. 땅이요. 그린벨트로 묶인 그 땅 말인가요? 쓸모없는 땅이요. 네, 그게 왜요? 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됐거든요. 개발이요. 갑자기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왔는데요.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0억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그 정도예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자세한 건 시청으로 방문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에 떨어뜨렸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억이요. 제게요. 아무 쓸모없던 그 땅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습니다. 눈치 보고 작아지고 쫓겨났죠. 딸에게조차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30억이 생긴 거예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 땅을 떠올렸어요. 30년 전이었죠. 남편이 사온 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했어요. 여보,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언젠가 가치가 있을 거야. 우리 늙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었거든요. 농사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짓고요. 그냥 방치된 땅이었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보지 못하고요. 만약 지금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 말이 맞았지? 그렇게 말했겠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지난 3개월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요.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눈치 보던 날들이었습니다. 방에만 처박혀 있던 시간들이요. 사위의 냉대, 딸의 침묵, 방향제 냄새, 다시 씻은 그릇들이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사위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에 안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정상이었죠. 화가 나야 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게요. 돈이 없으면 가족도 아니었던 겁니다. 짐이었고 불편한 존재였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딸에게조차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봤죠. 김해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동네였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로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돈 없는 나를 짐처럼 여기고 내쫓고 싶어 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딸은 제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집이라도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무사를 찾아가야죠. 딸에게 한 푼도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요.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제주도도 가보고 싶었고 강원도 바다도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죠. 이제 혼자라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좋은 숙소에서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아무 걱정 없이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싶었어요. 병원비 걱정하면서 라면만 먹던 날들이었거든요.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고깃집도 가고 회도 먹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보고요. 건강도 잘 챙겨야죠.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정기 검진도 받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제 인생을 즐기면서요. 집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낡았거든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화장실도 고치고 부엌도 리모델링하고요. 편하게 살 수 있게요. 그리고 남은 돈은요.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처럼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돈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병원비를 내줄 수도 있겠죠.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모텔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들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설에도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늙고 아프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유산은 딸한테 한 푼도 안 갑니다. 전부 기부될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뜻이에요. 창밖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홀가분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딸에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제 인생을 살 겁니다. 행복하게요. 언젠가 딸이 알게 되겠죠. 제가 죽고 나서요. 유산이 없다는 걸요. 전부 기부됐다는 걸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화낼까요? 상관없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없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대접이에요. 76살 할머니가 받아야 할 존중이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 인생이요. 잘 살아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대됐습니다. 내일이 앞으로의 날들이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제주도 호텔을 검색했죠. 예쁜 곳들이 많더군요. 다음 주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묵을 거예요. 한 달이라도요.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요. 하고 싶은 것들을요. 가고 싶은 곳들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